저기, 준우 할머니 오셨대. 호텔 그랜드 팰리스의 웅장한 결혼식장에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했죠. 화려한 드레스와 정장 사이로 초라한 모습의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낡은 머리핀과 빛바랜 한복을 입은 70대 김순희 할머니였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 꾸러미를 꼭 쥐고 있었죠. 까맣게 그을린 얼굴에 깊게 팬 주름은 평생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시작됐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저 할머니 누구지? 어떻게 여길 들어왔대? 준우 친가 쪽 할머니라는데. 시골에서 왔대. 저런 차림으로 이런 호텔에 오다니. 앞줄에 앉히면 어쩌지? 선물은 뭘 가져왔을까? 몇만 원 들은 축의금 봉투겠지? 재벌가 외아들 서준우와 유명 대학병원 원장의 딸 한소연의 결혼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100년 전통의 호텔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웨딩드레스, 사회 각계각층의 내빈대. 하지만 순식간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우의 어머니 윤희자는 얼굴이 하얗게 변해 하객들 사이로 급히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실크 한복이 바닥에 스치는 소리가 들렸죠. 어머니, 어떻게 오셨어요? 윤희자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실렸죠. 김순희 할머니는 고개를 약간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준우 결혼한다길래 축하해주러 왔지. 내가 오면 안 되나? 웨딩 플래너가 재빨리 다가와 상황을 수습했습니다. 할머님, 이쪽으로 오세요. 뒤쪽에 자리 마련해 드릴게요. 김순희 할머니는 순순히 안내를 따랐지만 그 눈빛에는 비범한 용기가 담겨 있었죠.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4시간이 넘는 버스 여정을 견디고 이곳까지 온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맨 뒷줄, 그것도 기둥 뒤에 앉게 되었습니다. 무대가 잘 보이지도 않는 자리였죠. 웨딩 플래너는 귓속말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식사는 다른 층에서 하시면 됩니다. 식이 끝나면 안내해 드릴게요. 마치 다른 하객들과 섞이면 안 될 것처럼 말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품에 안은 보자기 꾸러미를 더욱 꼭 붙잡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녀만의 특별한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평생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것이었죠. 식장에는 화려한 꽃장식과 샹들리에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할머니의 낡은 한복과 거친 손은 이 호화로운 공간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객들의 조롱 어린 시선과 수군거림이 계속되었습니다. 저 할머니가 정말 준우네 가족이야? 창피하지 않을까? 사진 찍을 때 어쩌려고. 그런 시골 할머니가 이런 자리에 오면 분위기 깨지잖아. 나중에 영상에 나오면 어쩌지? 식이 시작되자 사회자의 목소리가 웅장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지금부터 신랑 서준우 군, 신부 한소연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고개를 돌려 신랑 입장을 기다리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마이크를 통해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무대로 향했습니다. 턱시도를 입은 준우가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진지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준우는 뒷자리에 앉은 김순희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저기 계신 분은 제 작은 할머니십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은인이십니다. 준우의 말에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윤희자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하객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를 향한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죠. 조롱에서 호기심으로, 무시에서 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준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작은 할머니께서 멀리 시골에서 오신 것만으로도
제게는 큰 축복입니다. 이제 모두에게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해와 편견 속에 묻혀있던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를요. 식장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준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멀리 뒷자리에서 김순희 할머니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평생을 준비해 온 순간이 드디어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낡은 치마 저고리 주머니 속에는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15년 전 우리 가족에게 큰 시련이 왔습니다. 준우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이야기에 집중했죠. 준우는 자신의 과거를 하나하나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가족은 세상의 눈을 피해 시골로 숨어들었습니다. 강원도 외딴 마을 그곳에서 만난 분이 바로 김순희 할머니셨죠. 윤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과거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객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를 바라보았죠. 재벌가 서씨 가문에 숨겨진 역사였습니다. 평소 자수성가 스토리를 자랑하던 서씨 가문에 이런 어두운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서울에서 일자리를 찾아 매일 출퇴근하셨고 중학생이었던 저는 시골 마을에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작은 할머니께서 저를 돌봐주셨죠. 아침 일찍 깨워 등교 준비를 시켜주시고 학교에서 돌아오면 따뜻한 밥과 반찬을 차려주셨습니다.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되살리는 과정이 그에게 쉽지 않았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준우의 고급 턱시도에 맺힌 눈물방울이 조명 아래서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밥을 해주셨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셨습니다. 아파서 열이 날 때면 밤새 저를 간호해 주셨죠. 시골에서는 병원이 멀어 할머니만의 약초로 저를 치료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준우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사실 그때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도박 빚으로 인해 조직폭력배에게 쫓기던 아버지는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홀로 떠나셨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작은 할머니셨습니다. 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의 놀란 표정과 수군거림이 다시 일어났죠. 특히 서씨 가문의 친인척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윤희자는 충격에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작은 할머니는 아버지의 비밀을 지켜주셨고, 저에게는 내 아버지는 멀리 가셨지만 언젠가 꼭 돌아오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만이 진실을 알고 계셨죠. 제게는 필요한 희망을,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은 완벽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했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은 여전히 보자기 꾸러미를 꼭 쥐고 있었죠. 누런 손톱과 굵은 핏줄이 드러난 손등은 평생의 노동과 희생을 증명했습니다. 3년 동안 저는 작은 할머니 집 옆방에서 지냈습니다. 좁은 방이었지만 할머니의 사랑으로 가득했죠. 시골 중학교에 다니며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을 때도 할머니는 늘 제게 넌 어디서든 빛날 수 있는 아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준우의 말에 하객들 중 일부는 눈시울을 붉히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할머니를 향해 수군거리던 사람들의 표정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화려한 자수가 놓인 드레스를 입은 여성이 몰래 눈물을 닦았고, 중년의 비즈니스맨은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농사일을 하셨고,
저녁에는 제 공부를 봐주셨습니다. 그리고 용돈을 모아 제게 책을 사주셨죠. 할머니께서 글을 잘 못 읽으셨지만 저를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하셨습니다. 공부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항상 말씀하셨죠. 준우의 목소리가 더욱 감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죠. 참나무 장작불 피워 끓인 된장찌개, 할머니와 함께 딴 참외의 달콤한 맛, 밤하늘의 별을 보며 들었던 할머니의 이야기들. 시골의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따뜻함과 행복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갈 무렵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안정을 찾으셨고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작은 할머니는 그 후로도 제게 항상 손편지와 시골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보내주셨죠. 시험 기간이면 든든한 반찬을, 아플 때면 직접 말린 약초를 보내주셨습니다. 신부 한소연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녀도 이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공개적으로 털어놓는 준우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소연은 준우의 손을 꼭 잡아 그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준우는 마이크를 들고 김순희 할머니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작은 할머니, 이리 나와주세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감추어왔던 마음을 이제는 모두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굽은 허리는 기역자 모양이었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할머니를 향했습니다.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은 없었죠. 대신 존경과 호기심의 눈빛이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할머니를 수군거리던 사람들은 이제 고개를 숙이거나 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가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우의 팔을 붙잡았죠.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아 무대 중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두 사람을 비췄죠. 백발의 할머니와 훤칠한 신랑의 모습이 대조적이었지만 둘 사이에 깊은 유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작은 할머니, 제가 오늘 결혼식에 초대장을 보내드리지 못했는데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를 생각하면서도 연락을 못 드렸던 제 잘못입니다. 준우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보자기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풀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죠. 화려한 선물 포장이 아닌 낡은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습니다. 꾸러미 속에서 나온 것은 낡은 통장과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장이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랜 시골 사투리가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이건 내가 15년 동안 모은 거야. 내가 부모님과 헤어져 우리 동네로 왔을 때부터 한 푼, 두 푼 모았지. 쌀 한 대박 팔아서 5,000원, 김치 담가 장에 내다 팔아서 10,000원. 그렇게 차곡차곡 모았어. 할머니의 손에 들린 통장은 겉면이 닳아 새까맣게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 번 붙인 테이프 자국이 선명했죠. 표지가 닳아 투명 테이프로 여러 번 붙인 흔적이 보였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통장을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돈을 내가 어떻게 모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랄 뿐이야. 이 돈이 많진 않지만 내 진심이 담겨 있단다. 통장을 펼쳐보니 3,5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죠. 누군가에게는 적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시골. 할머니가 15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란 사실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그 돈 안에는 할머니의 피와 땀,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팔았습니다. 마을 글방에서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 본 돈도 있었죠. 추운 겨울에도 전기장판을 쓰지 않고 아끼셨습니다. 손이 트고 갈라져도 장갑 한 켤레 사지 않으셨어요. 준우의 설명에 하객들은 더욱 깊은 감동에 빠졌습니다. 윤희자도 이제 눈물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죄책감과 감사함이 뒤섞여 있었죠. 아들이 힘든 시절을 겪을 때 곁에 있어주지 못했던 부모로서의 미안함과 그 빈자리를 채워준 할머니에 대한 고마움이 교차했습니다. 준우는 통장을 받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이 돈은 할머니의 노후를 위해 써야 해요. 저희가 이미 충분합니다. 이제는 할머니가 편안하게 지내실 차례예요. 김순희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드러났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처음부터 너를 위한 것이었어. 나는 시골에서 늘 살아온 대로 살면 돼. 새벽에 닭 울음소리 들으며 일어나고 텃밭에서 직접 기른 채소 먹으면서 그게 내 인생이야.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이어온 희생과 사랑이 묻어났습니다. 그 순간 결혼식장 뒤쪽에서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있었죠. 하객들이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입구에서 한 중년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지만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소 초라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모습에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윤희자가 그 모습을 보고 놀라 입을 가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진호 씨, 바로 15년 전 가족을 떠났던 준우의 아버지 서진호였습니다. 준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그런 상황을 이미 예상했다는 듯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서진호는 떨리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게. 식장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진호에게 향했죠. 15년 만에 재회한 가족의 모습에 하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이 결혼식은 이제 단순한 의식을 넘어 한 가족의 드라마틱한 재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보자기에서 마지막으로 편지 뭉치 한 묶음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편지들이 실로 묶여 있었습니다. 준우야, 이건 내 아버지가 매년 내 생일마다 보내온 편지야. 내가 대신 받아 모아둔 거야. 내 아버지는 널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어. 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보다 그가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증거를 마주한 충격이 더 컸습니다. 편지 뭉치를 받아든 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준우의 등을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 시절 준우가 아플 때 해주던 것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서진호는 무대 앞에 서서 가족을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에 있는 핏줄이 선명하게 드러날 정도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15년 동안의 부재에 대한 사죄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그는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나는 도박 빚으로 인해 조직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내 가족까지 위협했죠.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에게 해를 입히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홀로 떠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서진호의 목소리는 고통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누르는 듯 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분노와 그리움, 원망과 안도감이 뒤섞였죠. 아버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사업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유일하게 내 사정을 알고 도와준 분이 바로 김순희 어머니였습니다. 내가 갈 곳이 없을 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내 아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나는 해외로 도피해야 했고 김순희 어머니만이 내 연락처를 알고 계셨습니다. 매달 준우의 소식을 알려주셨고 내가 보내는 편지와 작은 도움을 전해주셨죠. 윤희자는 충격과 분노로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고급스러운 한복이 떨림과 함께 바스락거렸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감히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알아요?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장례식까지 치렀어요. 준우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서진호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그래야만 했어. 너희를 위협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은 줄 알아야 너희를 그만 쫓을 테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면 끝까지 너희를 괴롭혔을 거야. 나는 그저 너희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윤희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분노와 혼란 그리고 오랜 상처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15년이에요. 15년이나 우리를 속였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준우의 중학교 졸업식, 고등학교 입학식, 대학 입학. 그 모든 순간에 당신은 없었어요. 김순희 할머니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체구지만 당당한 목소리가 식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윤희자 씨, 진호 씨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내가 잘 알아요. 당신과 준우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거였어요. 매번 준우 사진을 보내면 밤새 울었어요. 아들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하는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할머니는 서진호가 보낸 편지들을 가리켰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매달 생활비도 보내왔잖아요. 당신이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준우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다 진호 씨가 보낸 돈 덕분이었어요. 윤희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매달 익명으로 받아온 생활비를 떠올렸습니다. 처음에는 친정에서 보내준 것으로 생각했고, 나중에는 그저 행운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돈으로 준우를 키우고 사업을 다시 일으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돈이 당신이 보낸 거였어요? 윤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외로 도피한 후 작은 사업을 시작했어. 처음에는 식당 설거지부터 시작했지만 겨우 자리를 잡자마자 너희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지. 김순희 어머니를 통해 너희 소식도 들었고 준우의 사진도 받았어. 준우는 아버지와 할머니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허상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았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리고 작은 할머니가 이 모든 비밀을 지켜왔다는 사실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신부 한소연이 앞으로 나와 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준우 씨, 우리 함께 이겨내요. 이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당신 가족의 역사가 드러난 것뿐이에요. 우리는 이제 더 강한 유대감으로 함께할 수 있어요. 소연의 아버지 한 원장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위험 있는 모습에 하객들의 시선이 향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가족이 탄생하는 날입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화해의 시간을 가지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모든 진실이 밝혀진 것도 새로운 출발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한 원장의 제안에 식장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극적인 가족 재회에 감동하면서도 어떻게 이 상황이 마무리될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김순희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움은 우리를 병들게 하지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오늘 준우의 새 출발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도 함께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내가 시골에서 배운 건 간단해요. 사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머니의 단순하지만 지혜로운 말에 모두가 숙연해졌습니다. 윤희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쌓아온 벽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순 없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그 벽에 작은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준우는 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감정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 앞에 서서 깊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고 얼굴의 주름에서 세월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이 맞나요? 제가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악몽에서 깰 때마다 아버지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서진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의 굵은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지만 이제 돌아왔다. 다시는 떠나지 않을게. 준우는 망설임 끝에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감동적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부자가 마침내 포옹하는 모습에 많은 하객들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아까 김순희 할머니를 향해 불편한 시선을 보냈던 사람들은 이제 깊이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가족들은 호텔 스위트룸에 모였습니다.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은 자리에는 이제 대화가 필요했습니다. 호화로운 방 안에 김순희 할머니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자는 여전히 서진호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단정한 자세와 경직된 표정에서 감정의 혼란이 읽혔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나요? 15년이에요. 우리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전부 놓치셨어요. 준우가 첫 자전거를 탈 때, 대학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모든 중요한 순간에 당신은 없었어요. 서진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매일 너희 생각으로 괴로웠어. 준우의 생일마다 잠 못 이루고 특별한 날이면 몰래 한국에 들어와 멀리서 지켜보기도 했어. 윤희자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준우가 아버지 없이 자라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학교 행사마다 혼자 참석하면서 얼마나 외로워했는지, 친구들이 아버지 자랑할 때마다 고개를 숙이던 준우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김순희 할머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갈색 표지의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주름진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앨범을 열었습니다. 이건 준우가 우리 집에서 지내던 3년 동안의 사진이에요. 윤희자 씨가 보지 못한 아들의 모습이죠. 힘들었지만 준우는 항상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그 아이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시골 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준우, 참외밭에서 흙 묻은 얼굴로 웃고 있는 준우, 첫 번째 장학금을 받고 기뻐하는 준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소박한 시골 생활 속에서도 행복해 보이는 소년의 미소가 선명했습니다. 윤희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그녀가 볼 수 없었던 아들의 성장 과정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사진 한 장 한 장에는 김순희 할머니의 사랑과 보살핌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골 마을 풍경, 논두렁에서 함께 찍은 사진, 설날에 한복 입은 준우의 모습까지. 준우는 늘 당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어라고 매일 되뇌었죠.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을 나쁘게 말한 적이 없어요.
늘 엄마는 곧 데리러 올 거야라고 준우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윤희자의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자신이 일하러 나간 사이 아들을 정성껏 돌봐준 할머니에게 감사함이 밀려왔습니다. 또한 자신에 대해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에게 희망을 준 할머니의 마음씨에 감동했습니다. 서진호도 사진을 보며 놓쳐버린 아들의 성장 과정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했군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준우가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청년으로 자랐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의 어깨를 가만히 쥐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시간이 있잖아요.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가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신부 한소연은 조용히 준우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복잡한 가족사를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된다는 건 모든 것을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요. 저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모두를 존중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소연의 아버지 한 원장은 김순희 할머니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병원에 전통의학 연구소를 설립 중입니다. 할머니의 약초와 전통치료법 지식이 현대의학과 접목되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만성질환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원장의 제안에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무릎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제 시골 방식이 무슨 도움이 된다고 그러세요? 저는 글도 잘 모르는 시골 할머니인데, 약초는 그저 우리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쓰는 것뿐인데요. 한 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는 우리 현대의학이 놓치고 있는 소중한 보물입니다. 준우에게 들었어요. 할머니가 약초로 열병을 치료하신 이야기를요. 그런 전통 지식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데 할머니를 통해 그것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중학교 때 심한 열병에 걸렸을 때 작은 할머니는 마을 뒷산에서 약초를 직접 캐서 밤새 달여주셨어요. 다음 날 열이 싹 내렸죠. 그때 시골에서는 병원이 멀어서 갈 수도 없었는데 할머니의 약초 덕분에 금방 나았어요. 한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런 지혜를 현대의학과 연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전통의 가치를요. 전통 약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현대의학과 접목시킨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자신의 방식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농사일로 거칠어진 손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희자는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순희 할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고급스러운 매니큐어가 발라진 윤희자의 손과 거친 할머니의 손이 대조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셔서 함께 사시면 어떨까요? 준우도 그걸 원할 거예요. 이제는 제가 어머니를 모실 차례입니다.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윤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시골에서만 살아온 그녀에게 서울 생활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빌딩 숲과 끊임없이 흐르는 차들, 낯선 문화와 환경. 갑자기 그런 말씀을. 난 시골이 편해요. 텃밭도 있고 내 남편 묘소도 거기 있는데 어떻게 그걸 두고 올 수 있겠어요? 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할머니, 제발 고려해 주세요.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모실 차례예요. 할머니가 저를 돌봐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돌봐드리고 싶어요. 김순희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평생 살아온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은 큰 결단이었습니다. 남편의 묘소를 두고 떠날 수 있을지, 도시 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준우와 가까이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갑작스러운 변화라서 가족들은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의 대화는 비록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화해의 첫걸음을 내딛는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으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다시 시골로 돌아가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 닭 울음소리에 일어나 텃밭을 가꾸고 이웃들과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시골집 마당에는 가을 배추가 자라고 있었고 고추는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서울에서의 제안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시에서의 새 생활, 준우와 가까이 지내는 일, 심지어 자신의 전통 지식이 병원에서 쓰일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때때로 할머니는 텃밭 일을 하다가 문득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오늘도 할머니는 남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산길을 천천히 올라 묘소에 도착한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평생의 반려자였던 그와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오후 할머니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가면 당신 혼자 두고 가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파요. 30년 동안 매주 찾아왔는데 이제 자주 못 오게 될까봐 걱정돼요. 바람이 살랑거리며 묘소 주변의 풀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묘소 주변의 잡초를 정리하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준우가 정말 보고 싶어요. 그 아이가 행복한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준우의 아내도 좋은 사람 같고 그 병원장님도 내 경험이 도움이 될 거라고 하는데 할머니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남편과의 이별이 쉽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있을 때 준우를 함께 키웠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어요. 당신도 그 아이를 정말 좋아했을 텐데. 그날 저녁 준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골의 낡은 전화기가 울렸고 할머니는 서둘러 받았습니다. 작은 할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나요. 저희 집도 다 준비됐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목소리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나야 항상 똑같지. 너는 신혼생활은 어때? 밥은 잘 챙겨 먹고 있니? 준우는 행복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좋아요. 소연이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요. 약초 쓰는 법도 배우고 싶대요. 할머니 손맛도 그립고요. 어서 결정해 주세요. 저희가 모실게요.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에 찾아오는 낯선 손님이었습니다. 준우야, 누가 와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문을 열자 한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직접 시골까지 찾아온 것입니다.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마당에 세워져 있었고 운전기사가 차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직접 뵙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도시에서 사는 게 익숙하지 않으실까봐 걱정되어 직접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한 원장을 안으로 모셨습니다. 작은 시골집 안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습니다. 한 원장은 낮은 식탁에 앉아 할머니가 내온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한 원장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전통의학연구소 설립 계획서와 함께 할머니의 자문위원 위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공식 문서에는 김순희 전통의학 자문위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환자 중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암 환자들의 면역력 증진, 만성 통증 완화, 노인성 질환 개선.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싶어요. 할머니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공식 문서에 적혀 있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평생 글을 잘 모르던 그녀에게는 이런 공식적인 인정이 생소했습니다. 저는 글도 잘 모르는데 무슨 자문을 해요? 그냥 시골에서 배운 대로 하는 것뿐인데. 병원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한 원장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경험이 소중한 거예요. 요즘 젊은 의사들은 약초의 차이도 구분하지 못해요. 할머니의 경험은 수십 년간 쌓아온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그것을 기록하고 연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한 원장은 휴대폰을 꺼내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 근처에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1층에는 작은 텃밭 공간이 있어서 할머니께서 농사를 계속하실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깔끔한 아파트 단지와 주변 공원, 그리고 작은 텃밭 공간까지. 도시 속 작은 자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준훈의 집은 이 단지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할머니께서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면서도 가족과 가까이 지내실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같은 단지에 살고 계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도와드릴 수 있어요. 한 원장의 진심 어린 말에 할머니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이 이렇게 가치를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거친 손으로 약초를 다루던 자신의 경험이 도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묘소를 걱정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준우에게 들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저희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리고 원하시면 따로 운전기사를 고용해서 할머니가 원할 때 언제든 다녀오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린 시골 마을, 반짝이는 별들이 가득한 하늘. 이곳을 떠난다는 것은 평생의 삶을 뒤로하는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농사일을 하고 저녁에는 이웃들과 수다를 떨던 일상. 그 모든 것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쉽지 않네요. 내가 평생 살아온 곳인데. 한 원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할머니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경험과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한 원장이 떠난 후 할머니는 마을 이웃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4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영내 할머니는 김순희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노인의 주름진 손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순이야, 가고 싶으면 가봐. 우리도 자식들 다 서울 가 있잖아. 가끔 보면 되지. 내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고 남편 산소도 내가 가끔 돌봐줄게. 최 씨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구부정한 허리와 깊은 주름에도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인생에 얼마나 좋은 기회가 오겠어. 우리가 여기 있으니 걱정 말고. 도시 가서 큰일 한번 해보시게. 마을회관에 모인 노인들도 모두 할머니의 손을 잡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이웃들은 할머니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서로 멀어지는 것이 아쉽지만 할머니의 행복을 위한 결정이라면 지지해 주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서울 가면 우리 잊지 말고 가끔 전화도 하고 놀러도 와. 우리도 가끔 서울 올라갈 때 만나자.
이웃들의 응원에 할머니는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과 마을을 떠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작은 설렘도 느껴졌습니다. 준우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약초를 말려 보관한 것들과 손으로 쓴 노트가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록해온 약초 사용법과 전통 치료법이었습니다. 글자는 서툴렀지만 그 안에 담긴 지혜는 깊었습니다. 할머니는 이 노트를 한참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것일까? 이런 지식이 정말 도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일까? 김순이 할머니가 홀로 시골 생활을 이어간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아침, 할머니는 텃밭에 나가 늦게 심은 물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을 맞은 채소들이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죠. 갑자기 어지러움이 찾아왔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할머니는 호미를 떨어뜨리고 그대로 텃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할머니는 누군가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에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이웃 영내 할머니였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텃밭 일을 하기로 한 영내 할머니가 약속 시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순이야, 정신이 들어.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얗게 됐어? 김순이 할머니는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심해졌고 숨쉬기도 힘들었습니다.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영내 할머니는 서둘러 마을 청년을 불러 김순이 할머니를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시골 병원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혈압이 많이 높으시네요. 심장도 안 좋아 보입니다. 심전도 결과가 좋지 않아요. 큰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심장 발작의 전조 증상일 수 있어요. 영내 할머니는 급히 준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마을 우체국에서 준우의 전화번호를 찾아 연락한 것입니다. 준우 도련님, 큰일 났어요. 할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심장이 안 좋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준우와 소연은 즉시 시골로 달려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괜찮으세요? 저 준우예요. 소연이도 왔어요. 할머니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준우야, 내가 좀 실수했네. 묵해다가 넘어졌어. 의사는 준우를 불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할머니 상태가 생각보다 안 좋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졌고 고혈압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오래전부터 관리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 방치된 상태예요. 서울 대형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준우는 즉시 한 원장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원장은 곧바로 병원 응급차를 보내주었고 할머니는 서울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구급차 안에서 할머니는 준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굵은 손등에 푸른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준우야, 내가 서울에 가기로 했어. 너희랑 같이 살고 싶어. 준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작은 할머니, 빨리 나으셔야 해요. 우리 집에서 함께 살아요. 제가 잘 모실게요. 서울병원에 도착한 할머니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정밀검사 결과 할머니는 심장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심장 판막이 좁아져 있었고 관상동맥 3곳이 막혀 있었습니다. 한 원장은 직접 수술을 집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가장 뛰어난 심장외과 의사이기도 했습니다. 준우 씨, 걱정 마세요. 할머니를 최선을 다해 치료하겠습니다. 다행히 발견이 빨랐어요. 조금만 늦었다면 심각한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겁니다. 수술을 앞두고 준우는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위해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소연은 병원에 남아 할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시골 생활을 접고 서울로 오기로 한 할머니의 살림살이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작은 집은 평생의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된 방, 오래된 장롱과 낡은 농,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 모든 것이 할머니의 소박하지만 따뜻한 삶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옷장을 열자 정갈하게 개어진 옷들 사이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준우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함께 그가 쓴 편지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간 순으로 완벽하게 정리된 편지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울 가니까 정말 좋아요. 학교도 재밌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고 싶어요.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된장국이 생각나요. 10대 준우가 서울로 올라간 후 쓴 첫 편지였습니다. 그 밑으로 준우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첫 취업 소식을 알렸을 때 쓴 편지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몇 달에 한 번 보내던 편지를 할머니는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했는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랑과 희생에 비해 자신은 얼마나 소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대학에 진학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점점 뜸해진 연락, 명절에도 찾아가지 못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집 뒤편으로 가서 할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준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묘소 주변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새로 핀 들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얼마 전에 다녀간 흔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서울로 가려고 합니다. 괜찮으시죠? 할머니를 잘 돌볼게요. 그동안 할머니 곁에서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제가 할머니를 지킬게요. 바람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동의한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준우는 묘소를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절을 올렸습니다. 준우는 할머니의 소중한 물건들을 정리해 서울로 가져왔습니다. 약초 상자, 손수 기른 채소, 할머니가 아끼던 사진첩과 편지들. 병원에서 수술을 기다리는 할머니에게 남편의 사진과 그녀가 아끼던 물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할머니, 이제는 우리와 함께 서울로 가요.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 방도 다 준비했어요. 아침 햇살이 잘 드는 방이에요. 베란다에는 텃밭도 만들어 드릴게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살아온 곳을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과 떨어지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준우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 할아버지가 괜찮대? 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아버지도 할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대요. 저희가 할머니를 잘 모실게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할머니는 회복실에서 눈을 떴을 때 주변에 준우와 소연, 윤희자와 서진호 모두가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을 이웃 영내 할머니까지 와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 기차표를 사준 것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서울에서 살아야겠네. 김순희 할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모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위기는 새로운 시작을 앞당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할머니의 창백한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단지. 1층 베란다에는 작은 텃밭이 푸르게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순희 할머니는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정성껏 가꾸고 있었습니다. 도시 생활 1년차 할머니는 놀라운 적응력을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타기, 전자레인지 사용하기, 현관 비밀번호 외우기 같은 간단한 일에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지하철을 타고 병원에 갈 수 있을 정도로 적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텃밭 일이세요? 소연이 아침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녀의 배는 불러져 있었습니다. 8개월 차 임신으로 곧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응, 이 상추가 한창 맛있을 때야. 오늘 저녁에 쌈 싸먹자. 된장찌개도 끓여놓을게. 너 입덧은 좀 괜찮아?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어요. 할머니가 주신 생강차 덕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시골 할머니와의 생활이 낯설었지만 지금은 할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가득한 집안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특히 임신 후 할머니의 정성 어린 보살핌은 소연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음식 조절법부터 마음 편하게 지내는 방법까지 할머니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들이 약보다 더 효과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전통 약초 교실은 이제 아파트 단지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매주 2번 주민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수업에는 항상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젊은 엄마들부터 건강에 관심 있는 노인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할머니의 지혜를 배우러 왔습니다. 이 쑥은 피부병에 특히 좋아요. 그리고 환기는 면역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요즘처럼 환절기에는 이렇게 달여서 마시면 감기 예방에 좋아요. 할머니의 가르침을 받으러 온 사람들 중에는 의사와 약사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낀 전문가들도 할머니의 전통 지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수줍어하던 할머니도 이제는 자신감 있게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한 원장의 병원에서도 할머니의 지식이 환자 치료에 활용되었습니다. 전통의학 연구소는 이제 병원의 대표 프로그램이 되었고 할머니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해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특히 암 환자들의 항암 치료 후 면역력 강화, 만성 통증 환자들의 통증 완화에 할머니의 약초 처방이 큰 효과를 보였습니다. 한 환자는 할머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너무 힘들었는데 할머니 처방해 주신 약초차 덕분에 이제 식사도 할 수 있게 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그저 해온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 인사를 받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우와 소연은 할머니와 같은 아파트 동에 살았고 윤희자와 서진우는 인근에 집을 마련했습니다. 가족 모두가 가까이 지내며 새로운 유대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주말이면 다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것이 새로운 가족 전통이 되었습니다. 서진우와 윤희자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이 만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지만 진심 어린 대화와 이해를 통해 서서히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중재 역할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두 사람 사이에서 조용히 지혜를 나누며 화해의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살다 보면 다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지금부터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남은 시간을 행복하게 살아야지. 할머니는 한 달에 한 번씩 준우와 함께 시골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의 묘소를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오랜 이웃들과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골집은 그대로 유지했고 가끔은 거기서 며칠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영내 할머니와 다른 이웃들이 할머니의 텃밭을 관리해 주었고, 할머니는 서울에서 가져온 선물을 나눠주었습니다. 서울 생활은 어때? 적응은 잘하고 있어? 영내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아.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이제는 편해. 우리 준우가 참 잘해줘. 그리고 텃밭도 있고, 내 방법으로 사람들 돕는 일도 할 수 있어서 좋아.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소연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아파요. 아기가 오는 것 같아요. 모두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건강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가족들은 아기의 이름을 서민석으로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성을 따르고 민자는 준우를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죠. 석자는 단단한 돌이라는 의미로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병원 신생아실 앞에서 김순이 할머니는 작은 손자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삶의 순환, 그 경이로운 연속성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길러낸 준우가 이제는 아버지가 되었고, 그 아이가 또다시 새로운 생명을 이어가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석이가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준우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할머니가 좋은 것들 많이 가르쳐 줄게. 약초도 알려주고, 자연의 이치도 알려주고, 무엇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려줄게. 한 달 후 할머니의 도시생활 1주년을 기념하는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직접 기른 채소로 만든 음식들이 가득했고, 이웃들과 병원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의 약초 지식을 담은 책 김순이 할머니의 자연치유법이 놓여 있었습니다. 한 원장의 주도로 할머니의 지식을 기록한 책이 출판된 것입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 아이가 자연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 젊은 엄마가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아토피가 할머니의 약초 연고로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 다니면서 몇 년을 고생했는데 40대 남성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 당연하게 여겼던 자신의 지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그저 당연히 하는 일이었을 뿐인데 도시에서는 특별한 지혜로 인정받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전통의학 연구소 덕분에 우리 병원의 환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한 원장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지혜가 현대의학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습니다. 모두 김순이 할머니께 감사드립시다. 모두가 잔을 들어 할머니를 향해 축하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지만 그 눈에는 자부심과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할머니는 작은 손자 민석이를 안고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아직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기였지만 할머니는 손자에게 세상의 모든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민석아, 저기 보이는 것이 별이야. 시골에서는 더 많이 보이지만 여기서도 밝게 빛나는 별들이 있단다. 그날 밤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던 할머니는 남편에게 마음속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보고 있나요? 내가 잘 지내고 있죠? 이제 우리 증손자도 생겼어요. 준우가 아버지가 되었어요. 당신이 보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남편이 화답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젠 외롭지 않아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소연은 할머니가 아기 민석이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비록 아직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아기였지만 할머니는 정성껏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에 작은 씨앗 하나가 있었어. 그 씨앗은 바람에 날려 먼 곳까지 가게 되었지. 처음에는 낯선 땅에 떨어져 두려웠지만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했단다. 소연은 문득 그 이야기가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 같다고 느꼈습니다. 낯선 도시라는 땅에 와서 새롭게 뿌리를 내린 할머니의 모습과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약초 교실은 이제 주 3회로 늘어났고 참가자들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단지 내 주민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한의대 학생들이 할머니의 약초 지식을 배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할머니, 대학에서 배우는 것보다 더 실용적인 내용을 많이 알려주세요. 이런 지혜가 사라지지 않도록 기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한 한의대생이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한 원장의 지원으로 할머니의 약초 처방과 사용법, 전통 치료법을 영상으로 촬영하고 책으로 출판하는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의학이라는 시리즈로 할머니의 지혜가 후대에도 전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소중한 자산입니다. 김순희 할머니와 같은 분들의 경험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하고 연구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한 원장이 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했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온 지 2년이 되던 날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할머니의 약초 처방 중 하나가 의학 연구를 통해 특정 항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한 원장의 병원에서 진행한 연구였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할머니가 항상 사용하시던 황기와 감초, 인삼을 혼합한 처방이 항암 치료 부작용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임상시험을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연구 결과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저 내 어머니에게서 배운 대로 한 것뿐인데 그게 정말 효과가 있다니. 그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 저널에도 발표되었고 김순희 공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의학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서울에 온 지 3년째 되던 해,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소연이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것입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번에는 여자아이예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순영이라고 하면 어떨까? 수는 내 이름에서 따오고 영은 영원하다는 뜻이야. 우리 가족의 사랑이 영원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우와 소연은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정말 좋은 이름이에요, 할머니. 서순영, 정말 예쁜 이름이네요. 어느 주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서진호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모두 시골집에 가서 주말을 보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의 고향을 가족 모두가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텃밭도 가꾸고 참외도 따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좋을 것 같아. 그렇게 가족 모두는 할머니의 시골집으로 주말 여행을 떠났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시골 마을에 도착하자 모두가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맑은 공기, 새소리, 흙냄새. 할머니에게는 익숙한 것들이지만 도시에서만 살아온 가족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우와, 이게 할머니가 말씀하신 참외밭이군요. 준우가 감탄했습니다.
어린 시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저도 참외 따는 법 가르쳐 주세요. 소연이 손을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웃으며 가족들에게 참외 고르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렇게 꼭지가 마른 것이 달고 향기가 진한 것을 골라야 해. 작은 민석이는 할머니의 텃밭에서 노는 것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도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자연과의 교감이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지고 풀을 뽑고 물을 주는 일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민석이가 자연을 좋아하네요. 준우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원래 자연을 좋아해. 도시에서 자라면 그런 기회가 적어서 그렇지. 민석이가 여기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어. 그 주말은 가족 모두에게 특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단순하지만 풍요로운 삶을 경험하며 할머니가 살아온 세계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시와 시골,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말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 이 길을 처음 올라올 때는 얼마나 두렵고 낯설었는지. 하지만 이제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하고 이해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게 되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준우가 물었습니다. 그냥, 인생이 참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줄 누가 알았겠니?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이제는 감사한 마음뿐이야. 준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새 삶을 주셨듯이 저도 할머니에게 새 삶을 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행복하시다니 다행이에요. 서울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더욱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이제는 주변 학교에서도 할머니를 초청해 아이들에게 전통 문화와 자연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특별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도시 아이들에게 잊혀가는 우리의 전통을 알려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아토피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한 초등학생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살펴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집에 쑥이 있단다. 다음에 쑥차를 만들어서 가져올게. 그리고 연고도 만들어줄게. 걱정하지 마. 할머니의 약속을 들은 아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현대의학으로도 쉽게 해결되지 않던 문제를 할머니의 지혜로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김순희 할머니의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행복과 의미를 찾았습니다. 가난한 시골 할머니였던 그녀는 이제 존경받는 지혜의 전달자가 되었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에게 둘러싸인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시골과 도시,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가 된 김순희 할머니. 그녀의 제2의 인생은 더욱 풍요롭게 꽃피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어디에 있든 자신의 가치를 믿는 것이야. 할머니가 자주 하는 말이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